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의사 김명주입니다. 또 한 달여 만에 인사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날씨가 요즘 참 쾌적하죠. 뭐 가끔 쌀쌀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겨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금 시즌이고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의 트렌드, 새로운 맞춤형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력 교정 수술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안과의 다른 분야도 계속 진보하고 있지만은 시력 교정 수술은 정말 20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경을 벗고 지내게 하는 그런 어떤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높이는 그런 수술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됐죠. 그런데 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고 뭐 여기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에는 뭐 화려한 그림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제가 말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검색을 하시면은 스마일을 위시한 렌티큘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스마일로 대변되긴 하죠. 그래서 스마일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4개 회사에서 렌티큘 수술 장비가 나와 있어서 시력 교정 수술의 한 트렌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렌티큘 수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자이스에서 비주맥스라는 장비로부터 렌티큘 수술 스마일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지머사, 슈빈트사도 장비를 냈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수술을 부르죠. 지머사 장비 같으면은 클리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클리어 라식, 한국에서 라식을 다 붙입니다. 스마일이랑 라식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스마일 라식 또는 이제 뭐 클리어 라식, 슈빈트사에서는 아토스라는 장비로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라식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뭐 다 렌티큘 방식의 렌티큘 수술로 분류되는 방식이고 존슨앤존슨에서도 이제 엘리타라는 장비가 나와서 수술명이 실크라고 붙어 있고 실크 라식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렌티큘 수술이 하나의 시력 교정 수술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또 요즘 뭐 그 광고를 많이 해서 인공수정체 관련된 광고를 해서 알고 계시는 알콘이라는 회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알콘이 안과에서 뭐 글로벌 넘버 원 하는 회사인데 인더스트리 리더로서 근데 렌티큘 수술 장비를 만드는 데는 뛰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유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냈는데요. 웨이블라이트 플러스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지금 알콘에서 나오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 장비가 웨이블라이트 EX500이라는 장비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시력 교정 수술 관심 있는 분들은 레이저 플랫폼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를 해보고 오시는데 웨이블라이트 EX500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라 비전이라는 각막 지형도 기반의 맞춤형 수술이 굉장히 유명한데 최근에 이제 이노바이즈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노바이즈로 론칭을 했고 국내에서는 커스터마이즈로 이제 론칭을 한 그런 시스템을 새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렌티큘 수술이 하나의 시력 교정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알콘에서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은 그걸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의 큰 두 가지 트렌드, 하나는 렌티큘 수술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맞춤형 수술로 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 여러분 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에 하게 되는 시력 교정 수술입니다. 시력 교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눈의 굴절 상태를 바꿔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굴절 수술이라고 학문적으로는 불리거든요. 리프렉티브 서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하면 각막에 하는 굴절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각막 상피 처리에 따른 분류, 라섹, 라식, 스마일 크게 보면 이런 이제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많이 어떤 방식으로 받으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고 수술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많이 리서치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라식, 라섹에서는 엑시머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씁니다. 아곤 플로라이드를 쓰는 기체 레이저인데 각막을 깎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각막을 절삭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표준 방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웨이프런트 옵티마이즈드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포 가이디드, 웨이프런트 가이디드 이렇게 이런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이 점점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막 상피 처리에 따른 분류 먼저 한번 보시면요. 정상적으로 눈 속으로 들어온 빛이 여기 노란 부분이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근시의 경우에 대부분 근시 교정을 하거든요. 간혹 원시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근시 교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근시의 경우에는 망막 앞에 이렇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망막으로 보내줘야지 선명하게 상이 맺혀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초점을 뒤로 보내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안경을 쓰시는 거예요. 오목렌즈 안경을 쓰시면은 오목렌즈는 빛을 퍼뜨려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초점을 망막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뒤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안경의 원리가 되겠고요. 컨택트 렌즈도 원리가 같습니다. 수술로 이런 효과를 내려면은 각막 우리 눈의 검은 동자 창문에 해당하는 각막의 중심부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각막의 굴절력이 낮아지면서 이 초점이 망막 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근시 교정술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 중심부를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드림 렌즈라고 밤에 잘 때 끼는 렌즈가 있어요. 그게 하드 렌즈인데 중심부에서 각막을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밤사이에 한 10시간 정도 각막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게 낮에도 눌러진 효과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고 눌러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력 교정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각막 중심부를 평평하게 해주는데 일시적으로 컨택트 렌즈, 하드 컨택트 렌즈로 눌러서 교정해주는 방법이 바로 드림 렌즈입니다.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알려져 있어서 요즘 성장기에 있고 근시 진행이 빠른 분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수술적으로 영구적인 효과를 내려 그러면은 각막 중심부를 평평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결국 수술 방법인데 각막을 보면은 이제 흔히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5층, 다른 층이 있다고 요즘은 연구도 계속 되고 있는데 5층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상피층이 있고요. 상피층의 바닥막 역할을 하는 보호막 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두꺼운 층을 차지하는 각막 실질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마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데스메 막이 있고요. 데스매치 멤브레인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각막에 물기를 빼주는 각막 내피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층으로 보통 보는데 여기서 깎을 수 있는 단단한 조직이 바로 스트로마입니다. 콜라겐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콜라겐 섬유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투명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각막 실질부를 깎을 수 있는데 레이저로 각막 실질부를 깎기 위해서는 이 상피 세포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들 아시는 라섹, 라식, 스마일이 되겠고요. 라섹이라고 국내에서는 불리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미스노머입니다. 라섹은 알콜로 상피를 벗기고 다시 상피를 덮어놓는 방식을 라섹이라고 분류를 했었고 그 전에 나왔던 방식이 포토 리프렉티브 케라텍토미라고 PRK로 부르는데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라섹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할 때는 PRK라고 발표를 합니다. 또는 Surface Ablation이라고 부르죠. 표면에서 깎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 알코올을 이용할 경우에는 알코올 어시스티드 PRK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실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각막 실질부가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깎아서 평평하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막 실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상피세포층을 벗겨내고요. 벗기는 방식은 알코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기계적으로 그냥 벗기는 방법도 있고 브러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제거를 하고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깎아서 그 각막 중심부를 평평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서 모양을 바꾸고 상피가 재생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라섹이고요. 라식은 시력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플랩이라고 부르는 뚜껑을 만들어서 열어 젖히고 레이저 치료를 하고 다시 뚜껑을 덮어놓는 방식입니다. 플랩에는 상피세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상피세포층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약간의 각막 실질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약 한 100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열어 젖힌 다음에 레이저 치료하고 다시 뚜껑을 덮어놓는 방식이 되겠죠. 표면 입장에서 보면 뚜껑 열고 닫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상피세포를 벗겨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시력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시행됐던 방법이고요. 스마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상처를 더 작게 하기 위해서 작은 상처를 내고 안쪽으로 포켓을 팝니다. 앞서 라섹, 라식의 경우에는 표면 그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각막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엑시머 레이저라는 레이저로 각막을 깎게 되는데요. 스마일의 경우에는 각막을 오려내는 방식인데 이때 쓰는 레이저는 femtocho 레이저입니다. femtosecond 레이저이고 거기 쓰이는 기술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었죠. 레이저를 굉장히 울트라 쇼펄스 레이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이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수술 자체가 노벨 의학상을 받은 건 아니고 그 기술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작은 상처를 내고 안쪽으로 포켓을 판 다음에요. 각막을 렌즈 모양으로 생긴 각막을 레이저로 오려서 작은 상처로 쏙 빼내게 되면 각막이 내려앉겠죠. 그런 원리로 중심부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심부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깎아내는 방식과 오려내는 방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표면의 상처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게 장점이라서 점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위에서 상처를 보게 되면은 라섹의 경우에는 상피세포를 다 벗기기 때문에 상처가 상당히 크고요. 아무는데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라식의 경우에는 뚜껑을 열기 위한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크 형태의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힌지라 그래서 위쪽은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요거를 젖혀낸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스마일의 경우에는 그 스마일도 약자거든요. Small Incision Lenticular Extraction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포켓을 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상처를 내고 안쪽으로 포켓을 파게 되기 때문에 겉에 상피세포에 있는 상처는 굉장히 작게 됩니다. 그래서 상피세포층의 상처로 보면은 라섹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라식, 그 다음 스마일이 가장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각막 상피세포 처리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식, 라섹에서는 각막을 깎기 위해서 엑시머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레이저를 이제 그 조사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가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표준 방식이랑 그리고 토포 가이디드, 웨이프런트 가이디드가 있는데 이 웨이프런트 가이디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알콘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맞춤형 수술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요. 질문을 좀 받고 가겠습니다. 따님이 수술 고민 중이라고 하셨고 라섹을 하고 나서 빗번짐이나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지 아니면 약간 불편감이 남을 수도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라섹을 생각하고 계시고 라섹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회복이 좀 느리긴 하지만은 플랩이라든지 포켓이 없는 그런 원래 각막 상태에 가장 가깝게 돌아가는 방식이긴 하죠. 그래서 빗번짐은 초반에는 상피세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건조증은 어느 방식으로 하든 라식, 라섹, 스마일 어느 방식으로 하든 건조증은 초기에는 생깁니다. 개인 차이도 있고요. 근데 그 회복되는 거를 통상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보는데 뭐 각막의 신경들이 회복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안구건조증은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요즘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건조하면 회복이 늦어지거든요. 시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신경재생 같은 것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조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을 씁니다. 그래서 항염증 치료를 하는 그런 약들도 있고 스스로 눈물 분비를 증가시켜주기 위한 그런 치료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병행하게 되면은 회복도 빠르고 건조증이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건조증이 심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드름약 드시는 분도 트레이트노인 같은 약들 그런 약들 드시는 분들도 안구건조증이 조금 더 심하게 생길 수 있고 원래 질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마이봄샘이라고 부르는 기름샘 자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좀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위축이 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구건조증이 수술 이후에 좀 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미리 검사를 통해서 그런 조건을 확인을 한 다음에 수술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안구건조증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눈을 워낙 많이 쓰는 생활환경들에 있으세요. 특히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거 장시간 보시는 거는 안구건조증을 더 악화시키고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되고 빛번짐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요즘 레이저 장비들이 워낙 좋아져서 수술 이후에 각막 지형도 모양을 보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빛번짐은 최소화되어 있다. 맞춤형으로 수술하면 오히려 수술 전에 있었던 빛번짐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눈의 조건들 보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면은 뭐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따뜻한 겨울님 질문 주셨고요. 네, 크리스탈님 질문 주셨는데 드림 렌즈를 했다가 나중에 수술을 할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드림 렌즈를 했을 때 각막이 눌렸다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드림 렌즈를 중단해서 원래의 각막 모양을 찾은 다음에 수술을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3, 4주 이상 드림 렌즈를 중단하고 각막 지형도를 봐서 드림 렌즈 영향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이상 기간을 기다렸다가 수술을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실 수는 있는데 드림 렌즈 하신 분들 보면은 간혹 상피세포층의 두께가 조금 이렇게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지 않고 분포하지 않고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수술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긴 하는데 충분 기간 드림 렌즈를 중단하시고 검사 받으시고 수술 계획하고 수술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연님 질문 주셨는데 라섹은 상처가 아무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 주셨어요. 3, 4일이면은 아까 만들었던 그 각막 실질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벗겨냈던 상피세포는 아물기는 합니다. 아물기는 하는데 아물었다고 바로 잘 보이는 건 아니고요. 상피세포가 각막 주변부에서 자라 올라와서 계속 중심부로 이동을 하면서 층을 형성을 하거든요. 한 4층, 5층 정도 각막 상피세포층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형성이 되는 과정을 저희가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막 상피세포 리모델링이 충분히 일어나야지 시력이 잘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끄러운 면을 만드는 데 상피세포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주 단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2, 3주 이상은 시력 회복하는 데는 걸린다. 하지만 1차적으로 상처가 아무는 데는 한 3, 4일 이내에 아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답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아이콘이라는 회사에서 웨이브라이트 플러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시 웨이프런트 가이디드라는 맞춤형 수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맞춤형 수술이 아닌 수술은 어떤 방식이 있냐면요. 맞춤형 수술이 아닌 방식은 안경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안경 도수에 구면 교정하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원주형 렌즈로 교정을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소를 조합을 해서 안경을 맞추고 컨택트 렌즈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경 도수 기반으로 한 그런 기본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렌티큘 수술은 맞춤형 수술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100%다 어떤 회사, 4개 회사들 다 모두 안경 도수 기준으로 해서 교정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만 각막에 비대칭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난시가 좀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난시가 많은 경우에는 각막 지형도 기반의 맞춤형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도수의 난시 안경을 쓰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각막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난시가 각막 저희가 끝에서부터 끝까지 림부스 투 림부스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각막 전체에 난시가 분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각막 중심부에만 난시가 분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각막 모양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 형태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수술 계획을 하는 그 절삭하는 패턴을 계획을 하는 게 맞춤형 수술 개념이고 각막 지형도를 기반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난시 교정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난시가 많은 경우에는 알레그레토라는 기종을 썼었어요. 근데 알레그레토가 지금 저희 웨이브라이트 EX500의 전신이고 그걸 알콘사에서 사와가지고 알레그레토사에서 사와가지고 EX500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난시 교정 효과는 그때도 굉장히 이게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맞춤형 수술의 장점이 있는데 웨이브프론트 가이디드는 조금 더 정교하게 눈의 어떤 굴절 상태를 교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표준 방법이 나왔었고요. 표준 방법도 90년대 나왔던 거랑 2000년대 나왔던 거랑 다릅니다. 그게 구면수차라는 게 많이 생겼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각막이 둥그렇게 생겼다 보니까 중심부에 레이저가 맞을 때는 100% 효율이 나오는데 옆으로 맞으면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레이저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곡률의 주변부에 맞게 되면은 그러니까 레이저가 효율이 100%가 안 나왔던 거죠. 그걸 코사인 효과라고 코사인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그 효과 때문에 각막이 조금 더 둥그런 구면에 가깝게 비구면 원래 처리가 돼 있거든요. 각막에 비구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부는 조금 평평하고 중심부로 갈수록 가파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형태가 무너지고 구면에 가까워지면서 구면수차라는 수차가 유발되고 달무리 같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라든지 야간 시력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이 이제 코사인 효과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거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와서 요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X500 플랫폼에서는 웨이브프론트 옵티마이즈드라는 WFO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옵티마이즈드가 그런 레이저 효율이 주변부에서 떨어지는 거를 보정을 한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표준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거는 안경 도수 기반으로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웨이브프론트 가이디드가 나왔어요. 눈에서 웨이브프론트를 파면 수차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웨이브프론트 가이디드 방식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2.0을 목표로 해서 수술을 한다 그런 개념들이 나왔었거든요. 2020년까지 2020가 1.0 2010년까지 그러니까 2010이죠. 2.0의 시력을 만들겠다. 2010년까지 2010의 시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진 회사도 있었는데 굉장히 그때 발전을 많이 했어요. 발전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웨이브프론트 가이디드가 그렇게 이후에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프론트 옵티마이즈드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나온 게 각막 지형도 기반의 토포그래피 가이디드 맞춤형 수술이 쓰이고 있고 현재는 맞춤형 수술이라는 게 토포 가이디드가 대부분이고 그 수술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비대칭적인 요소가 심하다든지 또는 수술 전에 비대칭적인 요소가 있고 빗번짐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굉장히 탁월하게 한 효과가 있고 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 조금 더 정교한 방식이 나왔는데 그것도 여전히 역시 웨이브프론트 파면 수차를 측정을 해서 수술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론칭 심포지엄이 있었고 호주의 샨드라발라라는 의사가 뭐 개인적으로도 압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인도계 호주인인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스마트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런 웨이브프론트 가이디드랑 지금 웨이브프론트 가이디드랑 뭐가 달라 그랬더니 한참 웃으시더니 말씀을 해주신 게 뭐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눈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다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여러 가지 측정을 하면은 눈을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최적의 굴절 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그런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그건 알겠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장비를 지금 세팅을 하고 직원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수술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 결과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저희가 그냥 좀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결과가 고무적이더라고요. 좀 놀라울 정도로 믿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결과가 좋아서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도 있는데요. 흰둥이와 푸드리님 질문 주셨는데 네, 강아지 키우시나 본데 네, 혹시 회사 제품마다 기기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크다라는 게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한 장비가 월등하면 그 장비만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 방식이 월등하게 효과가 좋으면 그 방식으로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 의존도가 높은 수술인 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 기계의 특성을 잘 알고 그 기계를 얼마만큼 잘 다루고 쓰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뭐 경험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근데 엑시머 레이저 지금 안경 도수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 수술 엑시머 레이저의 그냥 일반 모드, 표준 모드는 지금 회사마다 거의 표준화, 거의 그냥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아마리스라는 기종이 있고 그다음에 EX500이라는 기종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뭐 결과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미세하게 여러 가지 비대칭을 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 비밀이죠, 사실은. 뭐 개발에 대한 거라든지 내부에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비밀이긴 할 텐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렌티큘 장비도 각각 차이가 있거든요. 그 각막을 고정하는 방식이라든지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렌티큘 모양이라든지 뭐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만 그냥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은 수술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 그걸 얼마만큼 잘 운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파스타님 질문 주셨는데요. 네. 렌즈 사용으로 인한 결막염 이후에 각막 혼탁이 생겼고 중심부라 시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융부결핍으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융부결핍이면 라섹이 불가능할지 질문 주셨는데요. 컨택트 렌즈를 일단 중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융부결핍이 심하지 않으면 라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융부결핍이 생기면 결막에 있는 혈관이 각막 쪽으로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수술 중간에 약간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긴 한데요. 그건 뭐 잘 처치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각막 혼탁이 뭔가 변화가 계속 되는 상태 아니면은 활동성이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술을 진행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눈의 염증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가라앉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도수 같은 것들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수술은 진행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항염증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눈이 좀 안정적인 상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한 상태에서 재평가를 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표면에 생긴 각막 혼탁이라 그러면은 수술 과정에서 일부 깎여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각막 혼탁을 줄이는 방법으로 라섹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택트 렌즈 사용 중단하시고 염증 치료를 하셔서 눈이 조금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프런트 가이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요. 웨이프런트 가이드이긴 한데 눈에 여러 가지 진단 장비가 요즘 굉장히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단 장비들을 다 조합한 그런 진단 장비를 통해서 수술 계획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눈이 파면 수채라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완벽한 눈이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 한 점을 만들어내도록 완벽하게 초점이 한 곳에 맺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눈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고급 카메라들은 저런 식으로 만들어요.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거는 오히려 가능한데 자연적으로 있는 사람 눈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점이 여러 군데 이렇게 맺히는 거죠. 한 점에 맺지는 않고 점이 이렇게 퍼져서 맺혀지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정상적인 눈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색 선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빛을 레이로 표현을 한 거고요. 광선으로 표시를 한 거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굽어 있는 게 있는데 페이즈가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즈가 같은 부분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파면을 웨이프런트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웨이프런트가 이렇게 평평한 그런 모양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왜곡된 웨이프런트가 형성이 된다. 일반적인 눈에서조차도 우리가 잘 보고 나는 시력이 좋아요 하는 눈도 측정을 해보면은 사람 눈에서 측정을 해보면은 고급 카메라 광학 장비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눈을 이런 이제 눈에 있는
수차를 측정을 하고 그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실험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눈에 있는 수차를 보고서 이미지를 얻어봤더니 정말로 형편없이 이렇게 번지는 거를 보고서 사람 눈이 굉장히 불완전하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런데 우리는 잘 본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부는 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보는 뇌가 후두엽에 있거든요. 뒤쪽에 있고 가는 동안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과정들이 일어나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을 해내면서 점점 우리는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되면서 깨끗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자체는 완벽하지는 않다, 사람 눈은. 하지만 뇌의 기능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눈의 경우에는 동공이 오히려 커지면 더 이렇게 점에 가깝게 볼 수 있어요. 점이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사물의 구성 요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광학계는 점을 점으로 정확하게 이동시켜주는 게 완벽한 광학계입니다. 근데 점이 이제 광학계가 완벽하다고 보면은 점이 이렇게 깨끗하게 맺히고 번지지 않는데 동공이 작아지면은 동공 그 마진에서 동공 주변부에 있는 동공연에서 동공 마진 그렇게 부르는데 퓨필 마진에서 생기는 회절 때문에 오히려 동공이 작아지면 이렇게 둥그렇게 좀 퍼져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눈의 경우에는 동공이 어느 정도 작을 때 점에 가깝게 맺히고 동공이 커지면은 여러 가지 그 수차들이 그 동공 안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광학 수차의 영향 때문에 빛이 이렇게 퍼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눈이 동공이 커지면 야간에는 좀 침침하게 보이고 뭔가 선명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동공 크기가 커지면은 눈 자체의 광학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져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수차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작은 그 잠자리 눈처럼 생긴 렌즐렛 어레이라는 거를 쓰고요. 렌즐렛 어레이라는 걸 쓰고 뒤에 CCD로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샤크트만 웨이프런트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렌즐렛 어레이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게 완벽한 시스템일 경우에는 플랫한 웨이프런트가 생기면서 그 점이 이렇게 격자에 정확하게 센트로이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격자에 딱딱 맞춰서 될 거예요. 이러면 완벽한 웨이프런트가 형성이 될 텐데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약간씩은 완벽한 지점에서부터 점들이 데비에이션이 되겠죠. 그 렌즐렛 어레이를 통과를 한 빛이.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약간 아래쪽으로 데비에이션이 됐다 그러면은 이 빛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웨이프런트는 이런 식으로 약간 슬로프를 가지게 됩니다. 로컬 슬로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 지점에서의 로컬 슬로프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은 이렇게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웨이프런트 맵이라고 하고 각막 모양이랑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각막이 빛이 가장 많이 꺾이는 부분이거든요. 눈 안으로 빛이 들어올 때 그 굴절률의 차이가 공기에서 물에 가까운 사실은 눈물층에서 가장 많이 꺾이긴 하는데 뭐 눈물층이 바로 각막 앞면에 있는 각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각막 공기 중에서 각막으로 들어갈 때 빛은 가장 많이 꺾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세한 변화들은 수차를 유발하기 딱 그런 좋은 조건인 거죠. 근데 각막에서 각막 후면에 물로 들어가고 수정체로 들어가고 유리체 들어가고 망막에 도달하기까지 그 이후에는 굴절률의 변화가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그래서 각막 전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웨이프런트 에러를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각막 지형도랑 상당히 관련이 많다. 근데 각막 지형도는 괜찮은데 웨이프런트 에러가 많다 그러면 눈 속에 있는 인터널 옵틱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긴 하는데 인터널 옵틱스에 어떤 수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사실 이게 90년대 뭐 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을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제가 한참 치열하게 공부를 하던 때죠. 뭐 펠로우하고 전문의 되고 펠로우하고 그럴 때였었는데 그때 사실 의사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그때 때마침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지금 휴스턴 대학에 계시는 윤근영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한국에서 이제 물리학 전공하시고 미국에서 눈 관련된 광학 연구 많이 하시고 로체스터 대학에서 교수하시다가 최근에 휴스턴으로 옮기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도 이제
그 웨이프런트 가이디드 수술을 하는 엑시머레이저 플랫폼에 대한 그런 미팅에서 뵙고 이건 완전히 저한테는 신세계였죠. 신세계여서 공부를 했고 이제 미국에 가서 또 그분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거를 배웠고 그때 이제 의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 개념도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2000년대, 2010년 전후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2011년부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비디오죠. 퀄리티 티칭이라는 분야에서 여기 비디오 컴페티션을 하는데요. 거기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Let There Be Wavefront라는 시리즈로 5년 연속 미국 백내장 굴절 수술학회 수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회가 되면은 그 시리즈들도 뭐 여전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성경의 창세기에서 Let There Be Light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Let There Be Wavefront, 웨이프런트를 있게 하라고 여러분들 안과 의사분들한테도 마음속에도 웨이프런트라는 게 뭔지 개념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Let There Be Wavefront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는 제가 브라질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녁 시간에 브라질 의사들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너가 Let There Be Wavefront 만든 사람 맞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자기 봤다고 굉장히 재밌게 잘 봤다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지구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서도 제 비디오를 보고 물론 학회 때 다 모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 비디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웨이프런트 가이디드가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뭐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사장이 되고 토포 가이디드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웨이프런트 가이디드는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진단 장비의 비밀이 있습니다. 진단 장비가 그 사이에 많이 발전이 됐고 그 진단 장비는 눈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 눈 뭐 렌즈 위치 같은 것도 측정할 수 있고 옵티컬 바이오메트리라고 그러는데요. 광학적으로 OCT 찍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파셜 코헤런스 인터페로메트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PCI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눈의 각 지점에 이 매지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달라지는 부분의 위치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샤인 플럭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각막의 토모그래피를 얻을 수 있어요. 토포그래피랑 어떻게 다르냐면 토포그래피는 저희가 전면을 측정하는 걸 주로 토포그래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막의 단면 영상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막의 모양을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방식이라서 토모그래피라고 단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막 후면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를 토모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샤인 플럭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장비 만드는 회사가 오큘러스라는 독일 회사인데 거기에 펜타캠이라는 토모그래피 표준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이 안에 넣고 그다음에 웨이프런트 센서는 샤카트만을 썼습니다. 샤카트만 센서를 써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데이터를 얻으면은 눈을 3차원적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어요. 환자의 눈 상태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D 모델을 만들고 그러면 이 3D 모델에서 빛이 통과를 했을 때 레이가 들어갔을 때 빛이 광선으로 이해하는 게 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웨이브로 이해할 수도 있고 레이로 이해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입자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빛이 들어가서 완벽에 가깝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치료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코네아의 바이오메카닉스 팩터들도 들어가거든요. 운드 힐링 팩터도 들어가고 그런 거를 미리 좀 보상을 하는 좀 복잡한 알고리즘일 것 같아요.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저게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컴펜세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미팅 가면은 저거 개발에 관여했던 엔지니어들이 가끔 만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면은 짧은 시간이니까 자세히 얘기는 못 해주지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데서 조금씩 힌트를 얻긴 합니다. 뭐 인공수정체 개발한 그 친구도 아이샤라는 친구도 아이엔스 퓨어시 개발했는데 처음엔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회사의 비밀인데 근데 이메일로 자세히 물어보면은 조금씩 가르쳐 주거든요. 아 그럼 그 렌즈가 어떻게 디자인됐고 개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2000년대 초반에 단순히 웨이브프런트만 측정해서 교정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레이트레이싱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이긴 한데 뭐 이론적으로는 잘 되면은 눈의 굴절 상태를 조금 더 완벽에 가깝게 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질문 주셨는데 병원 이름 바뀌는 거를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리브랜딩이라고 하죠. 저희 개원한 지 이제 5년 됐고 새로운 망막 선생님도 오시고 이 자리에서 좀 어떤 그분 소개를 해드리고 망막 질환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건데 그래서 새로 오시면서 병원 이름이 저희 해안서울안과로 바뀌게 됐습니다. 리뉴서울안과 12월 달부터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리브랜딩을 하게 됐고 조금 더 뭐 차분한 이름이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약을 도토리님 질문 주셨는데 안약을 장기간 자주 넣으면 부작용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병에 들어있는 다회 사용하는 그런 안약의 경우에는 보존제,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안약을 넣게 되면은 이제 보존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존제에 의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약은 장기간 자주 넣게 되면은 뭐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백내장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꼭 처방을 받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약이 스테로이드 안약이고요. 그리고 녹내장약은 장기간 써야 되는데 사용량이 많지는 않죠. 하루에 한 번, 두 번 넣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장기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눈 표면에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약 장기간 자주 넣으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꼭 써야 되는 약은 써야 되고 저런 어떤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병원에서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태호님 질문 주셨는데요. 안구가 럭비공 모양인데 라식 수술은 해야 할까요? 네, 라식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라식 수술은 꼭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죠. 나는 안경 끼고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안경 끼고 보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그러시면 그냥 안경 끼고 지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뭐 컨택트 렌즈 쓰는데 나는 불편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그렇게 지내시면 되는데 라식 수술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하고 삶의 질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경 쓰는 나의 외모가 싫다. 그리고 조금 더 뭐 활동적인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걸 하는데 방해가 된다 안경이.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컨택트 렌즈를 오랫동안 썼는데 문제가 생겨서 컨택트 렌즈를 더 이상 쓰기 싫은데 그렇다 그래서 안경을 쓰기도 싫다 그러시면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개념이죠. 럭비공 모양이라는 거는 난시를 각막에 있는 난시를 얘기를 하는데요. 각막이 이렇게 구형이면 좋을 텐데 그럼 난시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보통은 조금 과장해서 보면 럭비공처럼 생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직경선으로는 저기 반지름이 짧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짧고 그다음에 수평경선 쪽으로는 반지름이 조금 더 큰 그런 모양이 있는데 그 차이가 난시거든요. 그래서 난시는 지금 현재 테크놀로지로는 잘 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식 수술은 선택의 문제인 거고 필요성을 느끼셔야지 하시는 거고 럭비공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이 다른 요소들을 보긴 해야 되지만은 다른 요소들이 괜찮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각막의 비대칭이라든지 뭐 두께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없으면은 럭비공 모양도 잘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웨이브라이트 플러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진단기기의 발전 때문에 조금 더 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운다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 회사 내부에서 임상 시험을 한 데이터를 좀 보면은요. 20에 16, 2020가 1.0에 해당하고요. 한 3개월 됐을 때 98% 정도.
됐습니다. 보통 그래도 요즘 장비로 하면 90% 이상은 되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 차이긴 하지만 그렇고 20에 16이 1.2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개월 차 때 봤을 때 80%, 1.25 또 뭐 재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긴 한데 그 상당히 좀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 1.6이거든요. 20에 12.5는 1.6인데 저희 데시멀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1.6인데 한 40% 정도 돼요. 사실 이건 조금 이 정도로 좋을까 싶은 정도의 그런 좋은 결과입니다. 2.0 이거는 그 포토리셉터 광수용체에 있는 세포로 계산한 이론적으로 눈이 도달할 수 있는 시력의 한계가 2.0이거든요. 그런데 한 뭐 5%, 3%, 5%로 한 달째 늘어났다가 3%로 다시 줄어들어간다. 하여튼 2.0이라 그런 건 사실 조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 쓰고 있는 대부분의 시력표가 굉장히 밝고 조금 쉬운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표준 시력표로 하면은 1.0 이상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력표를 썼는지도 좀 중요하고 저희는 그렇게 밝지 않고 조금 어려운 시력표를 쓰는 게 미세한 차이 때문에 시력이 조금 덜 나오는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변별력을 위해서 약간 어려운 시력표를 쓰고는 있는데 조금 더 쉬운 시력표를 썼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의심을 합니다만 그래도 표준 시력표를 썼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거는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기준은 뭔가요? 하셨는데 난시만 따로 수술은 하지는 않고요. 근시를 교정할 때 난시가 대개는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난시가 없는 눈이 오히려 드물 정도인데 난시는 같이 교정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스마일 부작용의 경우에 웨이브 라이트 플러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커스터마이즈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원시도 있다고 하셨고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비대칭 어떤 부작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해당 수술로 회복이 될 수 있을지는 검사를 일단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가 믿을만하고 잘 나오고 그러면은 하긴 하는데 이게 재수술하는 경우 특히 저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 수술을 할 때는 지금 새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은 토포 가이디드 컨트라 비전으로 일부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는 해볼 수는 있긴 합니다. 원인이 확실하고 그게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고려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제 재수술하는 눈들은 예측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쉽지는 않고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너무 불편해서 재수술이라도 계획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좀 그 담당 선생님하고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저희도 다른 데서 수술하시고 불편하셔서 오신 분들 치료하고 뭐 설명드리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힘들기는 하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여서 설명드려야 되고 또 계속 경과도 오랫동안 봐야 되고 치료하고 나서도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버푸들 우원님 질문 주셨는데 녹내장인데 라식 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심하지 않으면은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제 녹내장의 경우에 안압 요소가 중요한데요. 안압이 수술하면 각막이 얇아지면서 조금 낮게 측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술 이후에 안압 측정을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되고 현재 어느 정도의 그 진행 상태를 보이는지가 수술 여부에 너무 심한 녹내장의 경우에는 권해드리지는 않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눈 상태를 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녹내장 전문가랑 좀 같이 보는 게 더 좋겠죠. 네, 깨어나라님 질문 주셨는데 가까운 거는 바짝 눈앞에 갖다 대야 보이고 근시가 좀 심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멀리는 안경 끼면 거의 안 보여서 안경 도수를 더 이상은 조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안경은 벗어놓고도 잘 안 보여서 맨날 안경 찾느라 애먹는다고 하셨고 눈이 안 보이니까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해서 병원에 무슨 방법이 없냐고 질문하셨더니 수술은 나이 더 드셔서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으면 잘 보고 싶다고 하셨고 녹내장도 있다고 하셨고 수술은 왜 나중에 하라는 걸까요 하셨는데 이제
근시가 심한 고도근시 있을 수 있고 고도근시가 녹내장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녹내장에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뭐 40대 뭐 근처 또는 이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나중에 저런 고도근시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생기는데 백내장 수술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백내장이 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조금 더 백내장이 진행된 다음에 수술을 계획을 해보시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궁금하신 점은 담당 선생님이 눈 상태를 보시고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을 귀찮게 하시더라도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라섹 수술을 하셨는데 시력이 잘 나오는데 난시가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난시가 지금 불편을 느끼신다 그러면 약간의 난시는 남을 수도 있고 나중에 회복 과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불편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은 추가로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은 하얀 시력표에 까만 글씨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1.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력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맞춤형 수술이라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트렌드 예측이었고요.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진단기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눈의 수술 계획을 세운다. 그런 이제 새로운 개념의 맞춤형 수술이 이제 출시가 됐고 그런 분들 이제 조금 더 좋은 시력의 질을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까 잠깐 한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해안서울안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